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국의 경제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추진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곽수종 경제학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최근에 일본이 그렇게 했고 우리 네. 정부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그 이후로 백색 국가 운영의 질적인 보완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정부의 발표, 박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네요. 글쎄 성영모 산업통상부 장관의 말씀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예. 앞에 앵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도 일본 정부의 상응에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라고 하는데 성 장관의 표현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게 아니라 지금 수출 심사 대상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약간 개정을 했다. 그래서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가군, 나군 이렇게 구분되는 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가군 안에 가1, 가2로 분류를 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엄격히 말하면 일본을 백색 국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해서 예. 일본을 가의 1에 있었던 것을 가의 2의 국가로 다시 재배치시켰다라는 말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언론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 정말 맞대응하는 이런 양상이 아니라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본을 자극하는 방침은 아닌 듯한 그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정책인데 굉장히 미묘하긴 한데요. 미묘하긴 그렇죠. 한데 예. 엄격히 법률적으로 따지면 백색 국가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산업통상부 장관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일본 언론들은 이번 결정을 이제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항에 나섰다, 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WTO 위반을 좀 고려한 것이다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WTO에 위반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 방금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규제된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한 부분에 대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했다 그러면 이것은 WTO에 위반되는 아마 행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일본이 취한 백색 국가의 조항을 보면 보통 한 90일 정도 소요되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수출하기 전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일 정도에서 받던 것을 한 15일 정도로 연장하는 그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또 가1에 있던 것을 가2로 배치하는 개정안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일본이 예. 취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는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WTO 제재 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 장관이 표현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표현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너무 깊게 들어가다가는 일본과의 어떤 1대1 맞대응의 어떤 연결고리를 갖게 맞아요.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물자가 한 1,700여 종이 되는데 네. 그 1,700여 종 중에서 일본이 우리로부터 가져가는 물건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맞대응을 했다라는 표현이 감정적으로는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실효가 없다는 측면이 강조가 된다면 숨어 있다면 아마 성 장관의 조심스러운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성을 되찾는 좀 더 냉정한 대응책이 아닌가. 저는 너무 그렇게 감정적인 보여집니다. 대응이 아닌, 그렇죠. 기조가 아닌. 네. 보니까 어제 이제 그 가지역에 있었는데 가지역에서 일본만 똑 떼서 이제 나로 보내진 않고 네. 가다시 일을 만들었어요. 예.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 이걸 이제 나의 준하는 네. 뭐 수준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네. 나하고는 다를 거고요. 그 네. 가의 이에 포함된다는 것 어느 정도의 수출 통제 수준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놓고 보면 다 똑같이 트리플 A 등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단 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수출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심사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서류 종류가 있겠죠. 그렇죠. 가의 1이었으면 보통 3종류의 서류와 그리고 한 5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가의 2군으로 포함이 되면 서류가 2가지가 더 붙습니다. 까다로워지는군요.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심사하는 기간이 5일에서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보름 정도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연장이 되고 보충 서류가 추가되는 것뿐이지 예. 엄격하게 일본이 취한 백색 국가로서의
제외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 조치는 아니다는 말을 번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이 백색 국가 제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가해 1, 가해 2가 아니라 다지역으로 구분하는 안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가에서 다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것도 있겠죠. 이제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게 분업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정부 입장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상업상 우리 정부가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히자 무슨 근거로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비판을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걸 반박 포인트로 삼을 것 같은데 전문가인 교수님께서 보실 때 뭐 국내법, 국제법 같은 선례들을 봤을 때 진짜 근거가 없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명쾌하게 해주시죠. 방금 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WTO에 제소할 수 있는 하나의 핑계를 마련해주고 또 우리가 마치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맞대응하는 형태의 백색국가 제외로 일본을 지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은 무대응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충분히 이거는 하나의 법률적인 개정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왜 그러면 가1에 속했다가 가2로 갔는지에 대한 그 부분적인 해명은 충분히 정부에서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왜 가1과 가2에 그러면 그런 차이가 발생을 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9월 달 중에 이런 내용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왔고 앞에서 다로 이동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그거는 정말 1대1 맞대응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정부가 대응은 하되 네.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정부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대응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뭐 어떤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딱히 뭐 어떤 그렇죠. 뭐 왜냐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맞대응하게 되면 예. 결국 일본으로 하여금 WTO 제소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 자료를 마련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무대응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일단은 대화의 여지는 좀 열어놨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그러니까 협의를 좀 요청을 하면은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본의 태도가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의 차이겠죠. 우리가 예.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일본이 백색 국가로 지정하고 세계 소재를 규제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럼 우리가 지금 9개월째 계속 수출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반도체 가격이 이번 달만 해도 지난달만 해도 34%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겹쳐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일본과의 어떤 맞대응 또는 뭐라 그럴까 일본을 백색 국가로 지정해서 정말 한번 감정적으로 대립해 보겠다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물밑에서 새로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정부가 나서야 되는 부분인지 기업이 나서야 되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 비선 라인을 통해서라도 끊임없는 일본과의 접촉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뭐 한일 간 일단 갈등이 고조된 것은 뭐 옳지 못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 그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수록 경제계도 그렇고 상당히 양국 모두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일단 교수님께서 보시는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가장 해안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이번에 김부겸 의원하고 김현철 의원도 갔다 왔다고 해서 일본에서 우리 이병철 회장과 함께 삼성 반도체를 이끌었던 고문 한 분을 만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 이야기가 원래 그랬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에게 한국이 한 30년 동안 반도체를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결국 중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예. 말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본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이 어떤 경쟁력을 잃게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 기업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예.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좀 냉정을 차지할 시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일본은 이런 이야기를 줄곧 태우는 것 같아요. 일본의 조치도 그렇고 이번에 했던 우리의 조치도 그렇고 자국의 경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본의 스마트폰이나 일본의 디지털 산업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일부분을 가져갈 따름이지 전반적인 의존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우리 언론에서는 그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 1,700개 전략물자, 중국은 1,000개 정도의 전략물자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전략물자가 더 비중이 있는 전략물자일 것인가. 예. 만약에 미국이 거기에다 가세를 한다 그러면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물자의 그 비중은 예. 아마 일본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략물자 비중보다 더
깊고 큰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대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업적 실리, 기업의 실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실리 측면에서는 네. 국가 이해관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를 좀 짚어보죠. 자, 어제 정부가 오는 10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적용 시점을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확정을 하면서 재건축 또 재개발 어떤 이 정비사업 단지들이 그야말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건데 일단 대상은 어디로 지정이 됐고 타격은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좀 먼저 짚어보죠. 글쎄 이제 이 부분이 두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부동산 경기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예. 과열을 막기 위해서 상한가 제도를 분양 상한가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게 재건축까지 확대돼 버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전까지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주택 위주로 갔는데 이제는 일반 주택 분양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예. 측면이니까 지금 약 한 6만 가구 정도 전국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는 제가 알기로 한 31곳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 지역에 한 6만 가구 지역, 즉 2,400여 명이 주거해야 될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재건축 관련한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가 들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주자 공고가 난 시점으로부터 소급한다 이래 버리니까 예. 입주자 공고가 나오기 전에 지금 분양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기존의 일반 분양이 아니라 자기의 조합을 형성을 해서 조합 배정이 끝난 부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이 분양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딱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주택 투자를 할 때 인간의 본능이 흥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흥행이 된다는 것은 뭐 좀 돈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제 그 부분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투기 열기 또는 수요 열기가 줄어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 단계에 들어선 재건축, 재개발 단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방금 앞에 말씀하셨던 최초 입주자 공고, 모집 예. 공고가 나간 시점부터라고 법이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한창 짓고 있는데 아직 입주자 공고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짓고 예.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자 공고 시점으로부터 상한가를 시작하겠다, 분양 상한가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재건축이 나름대로 후분양도 고민해 볼까, 뭐 선분양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 네. 주판화를 탱기고 있다가 이런 개정안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네. 개정안이 시행된 게 이제 10월, 그러니까 시행 전인 10월 10월, 전에 이제 그렇죠. 분양될 가능성도 커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10월 전에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입주자 공고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게 시간도 가능하겠냐는 필요하기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나 기자가 리포트하신 내용 중에서도 이게 과연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권이냐 아니냐. 정부에서의 입장은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이 우선이다. 네. 개인의 기대 수익보다.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우선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개인의 이익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의 경쟁 논리가 개인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충분히 경제 활동을 한 다음에 모아진 축적된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그거는 교육과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한 것 그럼 같습니다. 이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주거 안정의 이익이 어떤 공공의 이익이 조합원의 이익을 그냥 덮을 수는 없는 부분이 네. 본인이 포함되는 부분 뭐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떤 개선이 좀 돼야 된다고 좀 개선책이 나와야 될까요? 어떻게 좀 그렇죠. 이게 보세요? 2007년도에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한 8년이 지난 시점에 유야무야가 돼버렸는데 네네. 이제 정부가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점을 가만히 놓고 보시면 미국의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 문제를 들고 나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서프라임 문제가 불안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지금 환율이 불안정해가지고 1,200원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하나가 존재하고 한일 간의 갈등이 계속 존속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문제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에 대한 가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이게 전부 다 가계부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정부의 고민의 한 점, 즉 투기 과열 지역이 돈이 지금 엄청나게 풀려 있어서 이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 바로 잡아주는 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은 맞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 그 돈도 없는 거고요. 1940원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결국 기업이나 개인이나 자산의 가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부동산 시장만 정부가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한쪽으로 쏠리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돈이 어디선가 돌 수 있고 네. 좀 더 불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건 당연히 그게 있어야 시장 되는데 경제의 그게 원칙 없으니.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뭐 고민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집값을 잡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목표인데 그것은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죠. 벌써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면 분양가 상한을 한다니까 예. 실링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더 이상 뛰지는 못하겠죠.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정부가 과세를 엄청나게 할 수도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기 지역에 대한 결국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주택조합 측에서 그럼 이거를 연기하자 무한정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총선과 어떤 정부의 어떤 입김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입법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상당히 어떤 개헌 문제까지 위헌의 문제까지 나온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 상당히 반대하는 반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얘기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정 경제학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